저게 지금 화면이에요. 아, 저 네.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화면은 여기 나오는데 저 화면하고 이 화면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화면을 저 컴퓨터로 받아서 여기를 지금 다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재밌네. 네, 재밌죠? 예.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은 아니죠, 우리? 저기요?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 선거할 때 예. 했었죠. 네. 시장에서도 많이 보고. 진정해, 진짜. 그때 저 문희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투어할 때 그때 이제 시장에서 막 길을 가로막고 촬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제가 가로막은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가로막은 건 아니고요. 네. 네. 하여튼,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예. 예. 자, 여기, 국화차 좀 드시면서, 잠시 후에 이렇게, 예. 자, 여러분, 지금 목소리 이렇게 잘 들리세요? 내가 좀 흥분해갖고 목소리 너무 진정해야 돼. 제가 좀 잘생기신 분을 보면 조금 너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서 사세요 이렇게? 새도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새 까치둥지보다 더 높은 데서 사시네. 예, 원래는 저희가 19층에 살았는데요. 내려온 거예요? 19층에 살으니까 몸이 더 안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나마 내려온 게 여기. 네. 그게 뭐 사실 이 집 들어올 때 뭐 집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집에 들어오는 거라서 층수를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높은 데서. 우리 변호사님 몇 층에 사시는데요? 저는 제일 높은 데 살아본 데가 5층입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제가 이제 과천에서 한 10여 년 살았는데 예. 거기는 5층짜리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있을 때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층에 살고요. 지금 1층에 사시고요? 예. 오, 너무 잘생기셨다. 전화가 왔네? 아니, 예, 전화 받으시고. 예, 전화 받으시고요. 예, 저희 방송은 원래, 예,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잘 보이세요? 예, 지금 카메라 지금, 근데 얼굴이 너무 커 보이고 있어, 지금. 이 변호사님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내 얼굴이 너무 커 보이고 있어, 지금. 예. 이거 좀 줌으로 땡길 수도 없고, 이거 진짜 환장했네, 진짜. 네. 이거 너무 화나죠. 네, 사실, 여러분, 진정되어서 지금, 이게 좀 양쪽 방 반응이고요. 목소리가 잘 됩니다. 예. 예. 조금만 목소리 키워주시면. 마이크는 어딘가요? 근데? 마이크가 없고 그냥 방송으로 저 카메라 나가는. 그래요? 원래 저희가 저쪽에서 방송을 하면 마이크 2개가 나가는데, 저게 그 화질이, 화면이 안 이뻐요. 그럼 여기서 고함을 질러야 되는 건가요? 저희까지? 아니에요. 그냥 편안히 말씀하시고. 예, 제가 좀 더 변호사님 가까이 옮겨드릴게요. 예. 지금 카메라 겸 마이크네요. 네, 여기가 이제 마이크하고 카메라가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너무, 왜 이렇게 너무 화나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이 너무나 화내가지고. 이게, 우리 변호사님 얼굴이 너무 하얘가지고, 조명이, 얘가 지금, 예. 어때요? 이게 목소리 이렇게 자, 변호사님. 네, 잘 들린답니다. 예, 잘 들린대요? 예. 오케이. 자, 이제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이 화면에 대한 채팅이에요. 예. 예. 조각이네. 극찬. 와우. 초점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 이 정도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네, 여러분. 됐죠?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작년에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선거를 치렀고, 이번에는, 의왕 과천 시민의 대변인이 되고자, 19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한 송호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비 후보시죠? 예, 예비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공유 닮았다는 얘기, 예. 또, 공유랑 비교하지 마! 이런 이야기까지. 예, 자, 여러분, 공유 팬들 몰려옵니다. 진정들 하시고요. 예, 이스라엘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우리, 일단 저희 방송은 처음에 이제 다른 방송과 달리 인터뷰 이렇게 지가 없잖아요. 예. 이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을 그냥 이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예, 느리오르기님 또 감사드리고요. 추천 잊지 말아주시고요. 예. 자, 우리 송호창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번 2월 14일을 지나서 만으로 45세가 됐습니다. 만 45세. 예. 그럼 2월 14일이 생일이신가요? 예, 제 생일입니다. 어머, 어떡하면 좋니? 어머, 어머. 예, 2월 14일이 생일이시래요. 이야, 생긴 것도 이런 2월 14일이, 근데 사실 2월 14일이 생일이셨으면, 예,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죠? 선물 하나밖에 못 받으셨겠네요. 그죠? 발렌타인 따로 받고, 생일 따로 받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하루에 섞어서. 그나마 이제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그나마라도 받을 수 있는데, 없을 때는 그것도 못 받죠. 예. 그래서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여자친구. 네. 지금 미혼이신가요? 아니, 예전에 이제 예전에. 예. 하마터면 심장 멀을 뻔했어요. 옛날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그나마 받을 수 있었지만, 없을 때는 못 받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지금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예, 결혼하셨답니다. 예. 자, 우리가 편하게 가자고요. 예, 결혼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사모님은, 결혼 언제 하셨어요? 결혼 좀 일찍 했어요.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초반. 그럼 몇 살 때 하신 거죠? 27살 때인가요? 27. 네. 뭐 저희랑 비슷하게 하셨네요. 예, 27살에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럼 슬아의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시커먼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이 둘이에요? 네. 그럼 아들도 이렇게 아빠를 닮았나요? 작은 친구가 이제 저를 닮았다 그러고요. 예. 큰 첫째는 이제 엄마를 닮고. 예. 그럼 사모님하고는 어디서 만나셨나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똑같이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겠다 해서 제 처가 이제 소위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그때 만났죠. 이 잘생긴 외모에 2월 14일에 태어나신 이 양반이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부인을 만나셨다. 사회운동. 예. 그러면 이제 그 사회운동을 하시는 사모님은 이렇게 좀 미인이신가요? 예, 제 눈에는. 예. 먼저 반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반하셔가지고 예. 프로포즈 먼저 하셨나요? 예, 예. 그럼 사모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저 동갑입니다. 동갑이시고. 예. 야, 너무 근사하다. 예. 자, 나이스 GH님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내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나 진짜. 근데 이 양쪽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다른 건가요? 네, 지금 방이 여러 개인데요. 두 개 방에서 지금 이제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이 3개가 됐네요. 예, 지금 방이 3개가 됐는데, 세 번째 방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제가 저쪽 거를 세 번째 방으로 이렇게 키우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어머, 정말 이걸 어떻게 혼자서 이런 일을 다 하시나요? 정말 여러 가지로. 예,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들은 좀 산만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도 여자들은 한꺼번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니에요. 전 반대입니다. 반대인가요? 예, 원래 여자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애한테 우유 먹이면서 이렇게 전화도 받고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예, 조정원 부인님 감사드리고요. 예, 망치 부인님 산만해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사모님 만나신 이야기까지. 그러면 만나신 지 얼마 만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된 것 2년. 같아요. 네. 만나서 2년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만나자마자 이렇게 딱 느낌이 오셨나요? 네. 느낌이 오셔갖고, 그때부터 줄곧 2년을 교제하시다가 그렇죠. 결혼. 예. 첫눈에 반해서. 그랬다고 봐야죠. 예. 그럼 지금 사모님은 뭐 하고 계시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시고.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언제 사법고시 합격이 되신 거예요? 99년이에요. 99년에. 네. 그럼 이제 노동운동을 1990년대 초반까지 하시고, 언제까지 노동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초반까지 하다가 90년대 초반까지 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그 제가 인천에 있다가 성남 그리고 이제 서울 관악 지역 이쪽에서 또 사회단체 활동을 노동사회단체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96년부터 정확하게는 시험 준비를 했고 96년부터 네, 그래서 3년 만에 합격하시고 네, 그렇죠. 잘생겼는데 머리도 좋아. 3년 만에. 아니요, 그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절박하면 원래 벼랑 끝에 몰리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겸손하게까지 하죠. 예, 자 지금 우리 남자 시청자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자 용기를 내세요. 자 괜찮아요. 옆턱선 대박 멋짐. 자 여러분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너무 잘생기시면 내용을 안 들어 지금. 옆턱선 너무 멋짐, 뭐 멋쟁이야, 뭐 이 외모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이름은 곤란해요. 네. 자 여러분 빨리 추천들 하시고요. 예. 아 정말. 부러진 화살에 나온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네, 아무 관계 없는 예. 분이시고. 거기에서 그 검사역을 사실은 좀 할 뻔했었죠. 그 제가 정재영 감독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제 아주 잘 아는 사이라 부러진 화살 대본을 처음에 이제 써서 법률 검토를 저한테 이제 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실제 사건을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사건을 알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들을 좀 거르고 이런 식으로 법률 조언을 했었죠. 그 인연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부러진 화살에서 검사로 나오는 그 역할을 제가 하기로 내정이 돼 있었는데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잠깐 그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던 시기라 출연을 못했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악역으로 나오면 점수 깎여요. 네, 정치계의 안정환이랄까? 아, 여러분,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부러진 화살 법률 검토를 하셨대요. 네, 그 검사 너무 찌질해서 싫어요. 예, 다행, 그러셨구나. 네, 내용 열심히 좀 듣고 계십니다. 예, 감수까지 하셨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저쪽 그 글씨가 조금 안 보이죠? 네. 좀 더 키우고 오겠습니다. 예. 정말 바쁘시네요, 혼자. 조금 산만하죠? 예. 예. 보이세요, 이제? 글씨 좀 보이시나요? 예, 이제 보입니다. 예. 아, 네, 됐어요. 이제 우리가 셋째 방까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도 보고 있어요. 네. 가만 있어 보자. 송호철 변호사님 개인기 하나 볼 수 있나요? 잠시만, 저런 건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지금 중계방 두 군데 다 보고 있고요. 네. 와, 진짜 멋있다. 사귀고 싶다. 물론 난 남자. 야, 코구마님, 강퇴당하는 수가 있어요. 예. 자, 얘기가 좀 산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과거로 가야 돼요. 이제 미래를 너무나,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옛날 더 이야기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대구 출생입니다. 대구요? 예.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노동운동을 하셨다고요? 근데 뭐 그건 상관없죠, 그거는 출생과는. 자, 대구에서 태어나신 분이, 형제는 어떻게 되시고요? 제 밑으로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남동생 하나, 네. 여동생 하나 있고. 그럼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데요? 그냥 뭐 평범하고 또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해서 두 분 다 이제 살림살이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평범한 부모님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예. 두 분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장남, 그 다음에 밑에 아들 둘의 딸 하나를 키우신.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모님은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쭉 성장해 오실 때 그때도 잘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대구에 계셨어요?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대구에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부산에서 나왔어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부산에서. 아버님 이제 그 직장이 부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무슨 일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운수 개통 일을 하셨어요. 운수, 개통 일을 하시고,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다. 거기서 중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뭐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시고?
부산 동고등학교라고요. 부산 동고등학교. 예.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을 예, 가신. 예. 서울의 대학교는 그러면 어디? 아, 서울이 아니라 이제 인천의 인하대학으로 갔어요. 아, 인하대학. 인하대학에서 전공은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학이었습니다. 아, 인하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그리고 나 노동운동을 하다가 96년에 3년 동안의 사법고시 준비를 해서 변호사가 지금 됐다는 얘기인 예, 건가요? 예, 그렇죠. 법대도 아니었어. 네. 지금, 무너지는 심장들 많아요. 예. 경제학과 전공하고 사법고시 대박. 와, 머리 좋다. 우와, 헐. 머리 좋으신가 봐요. 네. 지금 헐, 좀 난리 났어요. 이야, 그러셨구나. 진짜 대단하신데. 그러면은 그 경제학을 전공해서 그러면은 대학교 다닐 때 운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대학 입학하기 전부터 사실은 그 사회과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 부산에서요? 아니요, 서울 올라와서. 서울 올라와서. 이제 학교,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니까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해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뭐 처음 입학하면서부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 딸내미가 수학 문제 좀 해답하라고 해서. 가만있어 봐. 열심히 공부해. 아, 저기 또 나오는구나. 저 우리 딸이에요. 예. 예. 들리셨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아빠라면 이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진행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 인터뷰 특징은 생활의 발견이죠? 예, 중요한 인터뷰 하다 말고 다른 거 하고 그럽니다. 네. 어릴 때부터 남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올라오시면서 그 사회과학 하는 선배들을 만났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입학하기 전부터 사회과학 공부를 하다가 사회에 눈을 뜨고, 누구? 당시에 제가 이제 봤던 게 너무 그전에 몰랐던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두운 곳이 이렇게 많은지, 또 이렇게 심각한지 그때 처음 눈을 뜨고 곧바로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학교는 몇 년 동안 다니시고? 정확하게 제대로 수업을 받은 적은 별로 없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전행을 이렇게 휘두를 때였었기 때문에 거의 뭐 길거리에서 시위 현장에서 수업을 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학교 내내 그러면 한 4년 만에 그럼 대학을 마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몇 년 다니셨나요? 5년. 5년 만에. 그래도 양호하시네요. 예, 5년 만에 졸업을 하시고. 그럼 학번으로는 86학번이신가요? 85학번이요. 85학번이세요? 근데 어떻게 젊어 보이세요? 정말 미치겠어, 진짜.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학교를 8학번이시니까 90년쯤 졸업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사회단체로 들어가셔서. 88년 말에 이제 그 인천에 남동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평생을 노동자로 뼈를 묻고 살겠다라는 각오로 그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도금을 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어휴. 지금은 이제 그게 유해 업종이라서 지금 국내에서는 없고 예. 다 외국으로 이제 다 빠져나간 업종인데 도금 일을 하다가 제가 졸업을 했다는 소식을 공장에서 들었죠. 위장 취업이 발견됐군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친구들한테 예.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남동공단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단체 활동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뭐 사회단체 일을 조금 그러니까 병행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사를 더 다니지 못하게 돼서 그 뒤에는 이제 회사에서 잘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생이라는 게 발견돼서 대졸자라는 게. 그렇죠.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이렇게 쭉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게 발각이 돼서
회사에서 잘리고 네. 그다음에 사회단체 활동을 그 96년까지 하시고 96년 정확하게 한 94, 5년 정도 94, 5년까지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96년부터 예. 그러면 결혼을 90년대 초반에 하셨으면 그땐 이미 아이가 있었을 텐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활동을 계속하고 있던 중이어서 예. 그리고 제 처도 이제 좀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때는 이제 애를 못 갖다가 예. 결국 98년에 가서야 이제 애기를 아이 첫 아이가 98년 예. 그러면 지금 중2 올라가나요? 예, 중은. 저희 딸이 중1이거든요.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죠? 자, 예. 자, 지금 여러분 방송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트윗 마팔 사회님 말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예, 트윗 마팔이라고 지금 막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보다 이쪽을 보시면 돼요. 요쪽이 그 메인이에요. 여기가 메인이고,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본방 분위기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망치 언니 주책이, 내가 뭘 어쨌다고 주책을, 공장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예, 아까 얘기할 때 못 들었어요. 그, 입학하기 전부터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보면서, 이 사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래서 공장에 들어간 거지. 노동조합 만들라고. 맞죠? 예. 예. 네. 그래요. 얼굴이. 내가 조금 이렇게 뒤로 빠져야 돼. 근데 빠져도 안 돼. 워낙 사이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빠진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셨다니 믿음이 갑니다. 예. 송 변호사님 공단에서 일하시고 밑바닥부터 일을 하셨다니까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뭔가 선동당하는 것 같네.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막 그 공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막 들어요? 선동이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딱 듣고 그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야. 공장 가고 싶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꺼져! 라고 하면 너무 과격하겠죠, 변호사님? 네. 자, 조용히 나가주세요. 네. 자, 네. 이쪽 방 보세요, 이쪽 방. 이쪽 방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희 기억자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방은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죠. 네. 그렇구나. 믿음이 간다. 다 이런 얘기. 근데 그러면은, 그 소위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실 때나 또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셨다면 그 정당 성향으로 볼 때는 민노당 쪽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 그죠? 동료들이나 예전부터 같이 활동하던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진보신당하고 민노당의 대부분이 거기 다 있죠. 네. 그래서 이때까지 사회활동 할 때도 그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동료들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고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셨고 아이는 첫애가 중2, 그 다음에 둘째는 몇 살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올라가는. 네. 예. 그러면 아들들하고 시간은 좀 많이 보내시나요? 가능한 한 이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같이 지내려고 하고 있고, 거의 주말에는 이때까지 항상 이제 일을 할 때도 주말에는 항상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기다 가정적이기까지 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거기다가 부인한테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둘 있는데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보낸대. 가정적이기까지. 예. 외모도 외모지만 분위기가 정말 실물 보고 싶네요. 네. 헐. 지금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 지금 막 우리 시청자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자상한 아빠까지야. 예,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변호사 활동을 99년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법연수원을 2001년까지? 2001년까지 사법연수원을 지내서, 그러면 2002년에 개업하신 그렇죠. 건가요? 예. 개업을 하셔갖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던 그 시점이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부터 곧바로 참여연대 일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그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변호사 활동은 그런 어떤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과 더불어서 쭉 해온 거라서 언제부터라고 정확하게는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쭉 변호사 활동을 해 오시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변론이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2003년에 있었던 그 송두율 교수 변론 사건이 제일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 무슨 인형 문제가 터졌었던 것 같은데. 송두율 교수는 그 67년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그때부터 계속 독일에 생활하고 그리고 아주 유럽에서는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석학으로 까지 이렇게 성장한 아주 유명한 그 교수죠. 과목이 경제인가요? 아니요, 철학. 철학.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철학에 더 가깝고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이나 독일의 학제에 따르면 이제 단순 철학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폭이 철학보다는 더 넓게 사회학, 정치학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같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남북 간의 정부 교류 이외에는 전혀 이제 교류가 없었고, 그 정부 교류도 이제 뭐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에 따라서 이게 교류가 아니라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하고 특히나 이제 학술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 해서 이제 그 중간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이제 자임을 하시고, 그래서 남북 간의 학자들 간의 교류를 계속 활발하게 하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건데, 그 일을 했던 걸 가지고 이제 당시에 200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소를 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뭐 30몇 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처음 귀국을 했는데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조사를 받고 거의 뭐 단분 일에 최대 간첩을 잡았다라는 식으로 한 달 이상을 이제 온갖 신문에 일면 대서특필을 하고 온갖 언론이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재판은 물론이고 조사도 하기 전에 그냥 언론에 의해서 낙인을 찍고 매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송두율 교수를 보호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의 소수의 그 변호인단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을 변론하고 그걸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언론의 총공격에 이제 우리가 다 노출되고 일방적으로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언론에 대한 대응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랬는데 결국 뭐 2008년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난. 2008년에 가서요? 예, 대법원에 이제 무죄 판결이 거의 다 났죠. 그러니까 뭐 그 한 5년 이후에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음 귀국할 당시에 완전히 무슨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예, 마녀 사냥을 당해서 뒤에는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래서 사실은 귀국을 하고 한국에서 지금 살 수가 있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오고 싶지가 않은 거죠. 세계적인 석학을. 그래요. 자, 지금 방송 상태 좋으십니까? 네. 그 당시에 송두율 교수님의 변론을 2003년부터 그렇게 해서 결국은 5년 싸워서 무죄 승소를 받아낸, 대단한.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같이 공동 변호인단이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 변호인은 몇 분 같이 하셨었나요?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뭐 숫자가 상당히 많았고요. 거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실제 변론을 담당하면서 사건 기록을 전부 다 준비하고 변론서를 쓰고 재판에서 항변을 하는 그 담당을 했던 사람은 한 5분 정도. 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주심 변호사 한 주심 사람이에요. 변호사.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멋지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5년 동안의 긴 싸움 하시면서 또 다른 또 뭐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다면?
예, 제가 어떻게 이제 민변일이나 참여연대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몇 가지를 보면, 노회찬 의원이 이제 안기부 엑스파일,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하죠. 삼성그룹이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 대화 녹취록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 대화의 내용은 당시 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삼성그룹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뭐 수십억의 돈을 전달하는 내용. 그리고 특히 이제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삼성이 매년 무슨 명절 때나 주기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검사들을 관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그 노회찬 의원의 삼성 엑스파일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전역 의원이 유명해지고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고 그래서 이제 의원이 됐는데, 그 사건이 다른 작가의 원고를 도용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재판 변론을 이제 했었고. 어느 쪽? 제가 이제 그 반대편이죠. 표절당한.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아니요, 그 사건은 제가 혼자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했어요. 아, 전유호 표절 사건까지 가서, 그러니까 지금 송두율 변호사 사건, 그 다음에 송두율 교수 사건, 그 다음에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전유호 그 표절 사건, 뭐 주요 이슈들 거의 다 등장하셨네요. 최근엔 그것도 최근은 아닙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이 또 났던 게 정현주 KBS 전 사장 사건. 정현주 KBS 사장 사건도 무죄 판결. 와, 정말 큰 사건은, 네, 사회적 이슈들은 다 섭렵하셨군요. 쩐다. 아시죠, 표현은? 예. 네, 쩐답니다. 예, 쩌는 변호사. 예, 쩌는, 이게, 우리가 이 외모에만 빠져갖고 내용을 못 본 거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화려한 외모가 도리어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 송 변호사님이 이렇게 그 중요한,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그렇게 이렇게 다 무죄 판결도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네, 장난이 아니시네요. 아니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주로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 중요한 사건들에서 무죄 받으신 게 중요한 거죠. 예. 와, 그게 이게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얼굴 잘생겼지, 머리 좋지, 거기다가 막 유명하지. 어머, 어떡하면 좋아. 거기다 노동운동도 했대지. 그런데다가 또 민주통합당에 또 입당을 하신 거죠? 네, 2주 정도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민주통합당에 이렇게 참 사실 이렇게 사회운동 하셨던 분들이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어떻게 그런 결정을 또 내리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배우고,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게 큰 영향이 있었고요. 현실 정치인이 그렇게 뛰어들어 보니까 거기서 사회를 바꾸고, 우리가 이제 뭐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는데, 정치권의 불만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많이 보고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 정치. 현실적 감각까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여러분 지금 본방이 꽉 찼어요. 지금 현재 이제 중계방에, 지금 중계방까지 해가지고,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1200하고 113입니다. 1300에다가 모바일까지 300하면, 약 16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토요일 밤이에요. 아니구나, 오늘 월요일 밤이구나. 날짜를 잊어버렸어. 자, 월요일 밤, 지금 1600분 정도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우리 본방이 꽉 차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본방에 계신 분들 100분만 우리 113호실로 이동해주세요. 112호실이네요. 자, 이제 112호실로 이동 좀 해주세요. 웃음도 멋있어. 내가 지금 날짜, 머리가 하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지금 안 떠올라. 아, 큰일 났어 지금. 어떡한데요. 이거 진짜 이 선거운동 나가시면 예, 난리도 아니겠어요. 나 너무 좋아서 지금 요일도 잊어버렸어. 그렇게 토요일은 새벽까지 가셔야 돼, 그죠? 아, 내일 또 바쁘시니까. 예! 난 싫어. 본방이 좋아. 본방 차지하지 말고 자리 좀 빼주세요. 네, 망치부인 뿅 갔어요. 예. 지금 우리 망치부인의 뿅각이란, 예. 정말 대단한 우리 그 송호창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중입니다. 현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예, 이제 이 숫자, 574, 291, 그 다음에 이쪽에 583, 그 다음에 여기 118, 이분들이 이제 다 해서, 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그 방송을 꾸준히 할 때는 2,000명 정도가 보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접었다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도 지금 변호사님 덕분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국화차 끓여주신 남편분 생각 좀. 아, 맞아. 여기가 우리 집이죠. 예. 진정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현실적, 자, 여기까지 써머리. 네. 현재 만 나이 45세. 예. 그 인하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사회단체 활동과 더불어서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생운동을 시작. 학생운동을 졸업하자마자 노동운동. 예. 그러면서 그냥 단체 활동만 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그것도 소위 그 3D 업종에 들어가는 예, 이 도색 관련된 도장 관련된 도장이죠? 도장 관련된, 예, 그 공장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 학력이 발각이 돼갖고, 이제 학교를 잘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활동을 쭉 하시다가, 96년에, 사법고시에 봐야 되겠다 결심해서 3년 만에 또 붙었어. 3년 만에 딱 붙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에 이 참여연대 활동을 쭉 하시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로는, 송도율 교수 변론, 예, 무죄 판결 받으셨고요. 5년 만에. 그 다음에 우리 노회찬 의원의 삼성 엑스파일 사건. 그 다음에, 또 아까 뭐였더라? 아니, 머리도 잊어버렸어. 그냥 또 뭐였죠? 전 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이죠? 전 의원 같아. 예, 전효 의원의 그 일본어 없다 표절 사건. 예, 그 이제 표절 당한 작가의 그쪽 변론을 맡으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KBS 정현주 사장, 예, 무죄 판결 받아내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은 사회운동 하신 분들이 군이 되게 미필이신데, 군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는 그 90년에, 그것도 90년 6월 25일 날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군으로 입대해서, 단기, 근데 이렇게 멋있는 해군은 아니고요. 네. 단기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1년 6개월 생활하고 나왔죠. 해군, 그 해군에도 단기사병이 있었나요? 예. 해군 방위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신랑 공군방위거든요. 오, 예. 해군까지는 멋있었어. 우리 해군 단기사병. 단기사병도 군인은 군인이거든? 우리 신랑도, 공군방위야. 그럼 무슨 일 하셨어요, 군대에서? 주로 이제 행정 업무였었죠. 행정 업무. 예. 90년에. 그러면 옷은 해군 옷 입고요? 그렇죠. 해군 전투복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 아마 그 해군 전투복은 일반 군복하고 같은 색깔이에요. 예. 그냥 이게 녹색, 국방색. 예. 국방색 그 전투복 그렇죠. 입고, 그리고 예. 이제 주로 행정 업무. 예. 그럼 하얀색 그 해군들의 그 옷은 안 입으셨겠다. 그 입을 일은 거의 없죠. 네. 그거 입었으면 진짜 짱이었을 텐데. 그죠? 그럼 완전히 북한의 여군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뿅 갔을 뻔했네. 전부 다 그냥 남으로 내려올 뻔했네. 예. 자, 하여튼, 해군에도 진짜 단기사병이 있냐, 이런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 해군에서 그런 단기사병 하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같이 하셨을 때. 저희가 했을 때, 그 부대에 뭐 한 200여 명 됐었나요? 단기사병이요? 예. 뭐 어디서 근무하셨는데요? 연안부두 쪽에 있었어요. 연안? 예. 연안부두면 인천이죠. 예. 인천 연안부두 쪽에 있는 부대에, 해군 단기사병만 그럼 200명은 뭐 하는 건데요? 다 이제 각자 자기 그 파트가 다르게 다양하게 있죠. 뭐 행정직을 맡은 사람도 있고, 뭐 그 주방역 맡은 사람도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 안 타는 일은 일단 단기사는 굉장히 많았네. 예. 지금은 페이스했죠. 우리 신랑이 마지막 방이었어요. 예. 우리 신랑은 특히 저 그랬거든요. 음식, 주방봉사.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어찌나 밥을 잘하는지 그 덕에 지금 얻어먹고 살고 있죠. 네. 그래서 해군행정병으로 군역도 마치셨고, 야 정말 스펙이 짱짱하시네요. 그럼 옛날부터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러브콜 있었나요? 글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라는 사람들은. 예, 별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누가 시도조차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랬을 그죠? 수도 있고요. 예. 그럼 이번에 그 출마를 결심하신 건 본인 스스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의 권유를 받으신 건가요? 뭐,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예. 작년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겪으면서, 아주, 어떤, 지축이 막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 지축이 흔들리고, 어떤 큰 해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해일이 일어나는 어떤 이 경로에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서,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냥 뒷짐지고 사회적으로 비판 발언만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겠다. 이제는 좀 전면에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올 12월에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좀 다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총선에서 제가 이제 뭐 출마할 거라고는 올 설 전까지는 생각 안 했었고요. 1월까지는. 그랬다가 제 지역인, 그러니까 뭐 제가 과천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저희하고 같이 애들 키우고 어린이집을 같이 지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했던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그 학부모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의왕 과천 지역에 이제 안상수 후보가, 유력하게 이제 출마를 하고, 그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를 이겨야지만이, 야권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한번 출마를 권유를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했었죠. 근데 제일 큰 것은 의왕 과천 지역이 이제 우리 애들을 낳고 거기서 키웠던 우리 애들은 이제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비로소 제가 삶의 터전에서 그 주거 공간에서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고 정말 공동체다운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애정을 갖게 된 첫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또다시 그 낡은 정치인이 16년째 하고 지금 다시 하게 되면 20년을 하게 되는 건데, 그 20년 동안 우리 애들의 고향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 결국 그게 바깥에서 정치권에 대한 뭐 비판, 문제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직접 뛰어들어서 그거를 자신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를 결정하게 됐죠. 너무 잘생기신 외모를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잘 묻지도 못하고 안상수. 왜요? 안상수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저는 아까부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았는데, 입이 막 시룩거리고 있어요.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상수 씨하고, 안상수 씨 지역구에서 지금 우리 송호창 변호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경쟁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서, 가만있어 보자. 응? 가만있어 보자.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방송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본 방송에서 하나가 지금. 꺼졌나요? 예. 아니요. 지금 방송 잘 되고 있나요? 예. 자, 지금 제가 요거 하는 동안에 요거 보고 계시면 제가 노래 하나 잠깐 틀어볼게요. 이럴 때 위해 준비된 노래죠. 제이투가 불렀어요. 행방불명. 제이투가 불렀어요. 행방불명.
행방불명이요. 예, 우리 또 이 그 제이트의 행방불명을 잠깐 들으시면서 이제 쉬는 시간인가요? 예, 잠깐 지금 그 노래 하나 들으시면서 좀 쉬시면 되고요. 아, 예, 그러면 그동안에 그 안상수가 4번 붙을 때 네, 그걸 다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동안에 그 안상수가 4번 음악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울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 끝나면 알려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J2가 불렀어요. 행방불명인가 보다. 우리가 뭐 이 노래를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뭐 없어요. 다만 우리 저 마이크 우리 네, 우리가 참 이렇게 작년에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그죠? 작년에 우리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와 우리 홍준표, 홍준표 이 새누리당 전 대표 사이에서의 그 유명한 설전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시는구나. 역시 네티즌이 아니어서 모르세요. 그때 이제 그 홍준표 그때 그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이 붙었는데, 경선 때 이제 당신 군대 안 갔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본부관도 갔다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 그 행방불명 돼가지고 수배령도 떨어지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그들을 저희는 우리 안상수 대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J2의 행방불명인가 보다를 참 열심히 들었어요. 네. 자, 근데 사실 좀 이렇게 뭔가 잽이 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라이벌로서 상대방이 좀 멋있고 그런 분하고 이제 딱 붙어야 되는데 상대 후보가 안상수 후보라서 좀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아참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썩어도 죽이시라고. 막강한 파괴를 가지고 있는 후보이고, 그리고 지금도 의왕과천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한나라당이 훨씬 지지도가 높은 그런 기회예요. 안상수 후보가 지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야권 후보들을 다 비교를 해도 거의 10% 가까이 앞서는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든 지역입니다. 노래 끄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 내가 잠깐 그 노래 틀어놓고 물 더 받아올게. 리필해 오라 그래가지고. 진짜 산만하지만 저희가 이게 생활의 발견이니까 채팅창 보고 계셔요. 노래 끝났다는데 이제? 노래 끝났대요? 네. 변호사님 그 채팅창 보시면서 질문 나오는 거 답변하고 계시던데. 노래가 끝났고 힘든 지역이다. 양쪽 채팅창 읽으시면서요. 이게 정말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읽고 참 대단하시네. 믿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 지지도가 거의 10% 가까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냥 눈에 들어온 것만 보시면 되는 공약상 마팔 저한테 멘션을 보내주시면 제가 마팔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염습 삼아 목소리 좀 더 크게. 알겠습니다. 강용석은 왜 박 시장님을 괴롭히나요? 그게 취미라고 하지 않나요? 그게 하나. 사람이 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만 하는 그런 취미를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들 잔소리도 많아요.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커버 얹어주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야기 좀 해보죠. 예.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언제부터 너무 잘생긴 비결이. 에이, 진짜 부엌식칼 확 갈아버리는 수가 있듯. 예. 자, 예. 자, 우리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언제부터 그럼 알고 지내신 거예요? 뭐 예. 90년대, 뭐 참여연대 시절부터 하셨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2000년에 참여연대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알았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그때는 경제민주화위원회라고 이제 이름이 돼 있었던 경제민주화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박 변호사님은 같이 이제 활동을 했죠. 그리고 또 박 변호사님 뭐 민변 창립 회원이고 선배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뭐 잘 아는 사이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사실 대변인 하게 되신 것도 그러면 박 변호사님이 해달라고 해서 박 시장님께서. 박 시장님이 그때 이제 처음에는 직접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다른 이제 제 선배 변호사를 통해서 출마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같이 하셨고, 그래서 근데 사실요, 제가 저 선거 중에 네. 왜 아침 김현정 쇼에 나오셔가지고 그 상대방 후보 나경원 쪽 캠프하고 이렇게 논쟁한 적 있으시잖아요. 제가요? 예. 예. 그때 제가 그날 듣고 나서 방송에서 욕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하냐. 저쪽 상대방은 따따따따따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쪽 송 대변인은 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냐고 제가 막 시청자들한테 욕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예, 정말 죄송하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상대방 후보가 안상수 후보잖아요. 네. 안상수 후보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사실 보온병, 그것도 정말 치명적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네. 연평도에 가서, 아무리 자기가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아무리 자기가 군대를 안 갔다 왔어도, 그래, 탄피라 그러면서 보온병을 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옆에 또 이 군 장성 출신이 그거 155mm라고 또 막, 나 진짜, 그렇게 쪽팔려가지고 그 초등학교 돌아다닐 때 말이에요. 예. 아저씨 보온병이죠. 아저씨 보온병이죠. 그래가지고 대표 일정에서 초등학교 방문은 빼라. 그랬던 우리 안상수 보온병도 하나 들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선거운동 보온병 하나 들고 그냥 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네. 계속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넣어서 다니고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같이 보온병 들고 다니시면 참 이 보온병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니까.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데 저쪽 상대방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게 네. 그럼 선거 포스터에 보온병을 딱 들고 목이 아파서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보는 상수 씨 마음은 찢어지겠지. 그죠? 예. 이게 감기 걸린 목소리야. 미치겠다, 진짜. 감기 걸려서 목이 아픈 목소리인 거야. 정말 미치겠죠, 그죠? 예, 진짜 우리 신랑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는지 내가 진짜 예, 그래요. 자, 하여튼 근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 여론에서 10%를 앞서고 있다. 네. 그럼 야권 후보의 여론을 다 합치면 어때요? 이길 수 있나요?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처음 조사했던 게 이제 1월 말이라서 지금은 또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다 합해도 지는 걸로 나왔어요. 네. 야권 후보 표를 다 합쳐도 단일화를 해도 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기가 막혀. 왜 그러는 건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죠? 아무래도 이때까지 이제 16년 동안 안상수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지역을 아주 잘 다져놨던 거죠. 거기다가 그 지역이 예전부터 다소 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은 이제 자신의 텃밭이라고 여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분당에서 지난번에 손학규 전 대표가 당선이 됐었던 거고,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성향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과천이 그 정부종합청사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죠? 약간 좀 나이 드신 유권자들도 좀 많고. 예, 소위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거기가. 과천이.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구 변동도 좀 많이 된 것 같고, 아, 그래요? 젊은 층이 또 이제 많이 이사를 해 들어와서 인구 유입이 좀 많이 변해서 지금 조금 바뀐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의원, 그러니까 과천시 인구는 어느 정도 되죠? 과천이 한 7만 정도고요. 예. 의왕이 이제 15만이 조금 넘는. 과천이 7만, 의왕이 15만. 굉장히 많은데 그럼 22만인데 국회의원 한 명 뽑아요? 예, 예. 22만 명인데 국회의원 한 명 뽑는구나. 예. 그, 인원수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쭉 듣고, 와, 대단하다 했는데, 이분이 나가시는, 예, 이 송호창 변호사님이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예, 아니, 서울 같은 경우에도 22만은 아니거든요? 22만, 그러니까는 한 15만 정도 되면 한 사람 국회의원 뽑죠. 보통.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에서는 뭐 20만이 넘는 경우에 한 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봉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합쳐서 40만인데, 유권자는 30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2명 뽑아요. 근데, 예. 의왕 과천이 유권자로 치면 한 15만, 아, 그럼 비슷하겠구나. 예, 15만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 안상수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4번을 뽑아준 거죠? 4선? 그렇죠. 4선하고 이번에 5선째 도전하고 있는 거죠. 보험병이 뭐냐 물어봤군요. 예. 그, 보험병 얘기는요, 여러분 이제 이건 후보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 많이 됐는데, 연평도에 2010년 11월, 연평도 포병을 맞았어요. 예. 연평도에 포병을 맞았을 때, 그때 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안상수 대표가 인천으로 갑니다. 연평도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포탄 이게 탄피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을 불러 모아갖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가까이 사진을 딱 찍으려 했더니, 코끼리 보온병이었나? 보온병 상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보온병인데요? 그랬던 사건. 그 뒤로 이제 보온상수, 행불상수, 예. 그 뒤에 이제 뭐 또 자연산 상수, 뭐 여러 가지 별명. 참, 근데 한나라당 당대표 중에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옆에서는 이제 별세개짜리 장군이 그게 155mm다 이래가지고, 아니, 우리 안상수 대표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를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 포병 장군 출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아무리 당대표가 좀 실수를 하는데도 들고 기자들한테 가기 전에 일단 나갔어야 됐고, 기자들한테 이게 뭐 본전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다 대고 농담이에요, 농담 이렇게 해줬어야지. 155mm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장군이 더 나빠. 예. 하여튼 우리 그 안상수 대표 참 대중적으로 한나라당 국민들한테 가장 이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초등학생까지 알아본 유일한 당대표가 아닌가. 그죠? 이 초등학교 이렇게 방문을 하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저씨 보온병이죠, 아저씨 보온병이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방문 일정을 앞으로 빼라 그랬다는 거. 그리고 그게 또 외신에 나왔잖아. 여러분 다 알죠? 예.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발언은 외신에 나와서 외국신문에 망신, 개망신, 진짜. 근데 그 사람이 4선 의원이라는 게 참 나는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참 막 가슴이 아파. 예. 여기 과천 의왕 시민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과천 의왕 시민 여러분. 예, 이거 해외 토픽이죠. 네. 자, 과천 의왕시에 사시는 분이, 의왕 시민, 한 분, 한 분, 또, 2분, 둘, 셋, 과천 의왕 시민 셋, 넷, 꽤 보네. 5, 6, 7, 아까 같은 분이야. 예, 저희도 많이 나오죠. 네, 저쪽에서도, 이쪽 방이 많았어요?
많이들 보고 계시군요. 의왕 옆 동네도 있네요. 네, 의왕 옆 동네. 의왕 시민. 의왕 시민분도 계시고, 의왕 옆 동네. 예. 여러분. 마음이 조금 그동안에 참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살아요? 내지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실 때 참 뿌듯하셨겠어요. 그죠? 네. 자, 옛날에 홍보 부탁드려요. 쪽팔려요. 예. 그 의원 과천 시민들과 뭐 반성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말 못할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그러셨죠. 맞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사설까지 하게. 진짜 너무하셨어요. 이제 좀 책임지고 그 지역을 좀 바꿔주세요. 예. 그 망치님 목소리에 변호사님이 쫄은 것 같아요. 쫄다니 여러분 무슨 그런 얘기를. 예, 의왕이에요, 의왕. 위왕 가면 없어. 의왕. 과천 의왕 시민들한테 우리 변호사님에 대한 그 이제 지인 찾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지금 저기죠 민주통합당 그 내부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내부 네. 공천 과정이 준비 중이고 네. 그 후보 여론조사로 저기를 뽑죠. 여론조사도 포함해서 내일 그 서류심사, 여론조사. 저희 지역은 내일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내일 면접. 인터뷰를 하고, 예.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죠. 그럼 그 지역에 지금 뭐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다 합쳐서 변호사님 빼고 또 몇 분이 나옵니까? 민주통합당에 6분이 더 있습니다. 환장하겠네. 민주통합당 6분이요. 통합진보당은요? 통합진보당에 1분이 있고요. 한 분. 예. 그러면 다 합쳐서 8명이에요. 그렇죠. 예. 갈 길이 멀다. 예, 갈 길이 멀어. 정말 이 어려운 이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이제 그 도전을 선택하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주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야권의 민주통합당을 포함해서 진보당 후보까지 이번에는 꼭 그 야권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그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겠다라고 한 그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것이고 야권이 힘을 합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이제 거기에 힘을 이제 합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에 돌아오는 23일이죠, 현재 일정은? 네, 23일까지 두 배수로 후보 둘을 네, 뽑고, 네. 그 다음에 그 두 후보에 대해서, 이제 20일부터 우리가 국민경선단을, 오늘부터는, 오늘부터 지금 국민경선단 지금 모집 중에 있고, 29일까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투표를 언제 하시는 거죠? 29일까지 맞춰지면 3월 2일인가요? 3월 2일인가? 3월 5일 날 아마 투표를 해요. 3월, 예. 그 3월 2일인가 5일 그 정도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된다. 예.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좀 그 후보 아직도 검증이 덜 됐나? 혹시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 들었는데 마음에 든다 싶으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단에 신청을 해주세요. 1688에 2000번이죠? 예. 예, 1688에 2000번. 예. 1688에 2000번으로 신청하셔서요. 과천 의왕시에 사시는 분들은 국민경선단 신청을 하셔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들어본 중에 이제 이 송호찬 변호사가 마음에 든다 싶으신 분들 그리고 1688에 2000번 신청하시면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의 후보 민주통합당 후보 국민경선 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1688에 그 2000번, 예, 1688에 2000번으로 신청하셔서요. 국민경선단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9일까지 주변에 아는 분들, 과천 의왕에 아시는 분들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요. 예, 쭉 모아가지고, 이 국민경선으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 좀 만나 중간 점검. 현재까지 들어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막 공지 올라오고 있어요. 자,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콜센터 1688에 2000번으로 오전 10시부터 9시 사이에 해주시고요. 홈페이지는 win.kr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새누리 아우님 감사드리고. 너무 좋아요.
걸어오신 길이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행보상수 좀 꼭 이겨주세요. 너무 좋아요. 예, 이게 우리 방에서는 최고란 뜻이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우리 방에서는 최고, 님 최고. 아직 올라 믿음이 갑니다. 예, 간지 국회의원 멋져요. 버퍼 저만 있나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훌륭한 일도 하고, 믿음직하고, 예,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될 듯. 예, 사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간지, 난리 났어요. 예, 자, 과천의왕 부럽네. 좀 진정들 하시고, 여러분. 너무, 그래, 알았어요. 예, 네, 알았어요. 네, 그래요. 아주 멋있어요. 네. 사실, 그래요. 우리 이제 꿈을 꾸는 거지. 국회의원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이번 19대죠. 19대죠. 19대 국회의원 딱 당선자들 모여있을 때 카메라가 쫙 비치는 거야. 거기에 이제 민주통합당 대변인 이렇게 꿈을 꿔봐. 예, 와, 진짜 세상은 불공평해. 지금 잘생기고 변호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돈배지심. 자, 진정들 하십시오. 자, 예, 좋아요. 현실이 돼야죠. 네, 민주통합당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점검 여기까지 괜찮다. 장동건보다 멋져요. 아까 공유보다 멋지다는 얘기 듣니 이제 드디어 이제 장동건보다 멋져요까지 나왔어. 네, 이게 문제야. 이 외모가 너무 특출나면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 사람들 관심이 살짝 좀 모자란 면이 있어. 얼굴을 보지 말고, 이 가슴을 그러니까 가슴을 보란 말이야, 가슴을. 이 가슴과 철학을 보고, 선택을 해야지. 얼굴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요. 예. 그래도 사진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 신랑이, 이게 사진을 또 잘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랑도 좀 얼굴로 좀 도움을 좀 받았어요. 예, 왜 또 갑자기 신랑 얘기가 나오는지, 좀 아까 가을 허수아비님이 여기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신랑이거든요.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어요. 여보, 저는 당신이 훨씬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요. 네. 당신은 무엇보다 밥도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데요. 아까 살짝 가을 허수아비님이 올라가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네, 다들 웃고 있죠? 네. 자, 우리 지금 가을 허수아비님 지금 저쪽 방에서 안방에서 예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아이폰으로 보고 계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망치부인님, 제가 좀 너무 흥분했죠? 제가 원래는 이러진 않거든요. 평상시에는 조금, 좀 진중한 면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정숙하고,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나 이렇게 잘생기신 변호사님 만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버가 되네요. 평상시는 이러지 않아요. 거짓말 치지 마. 거칠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이러지 마세요. 뻥. 지금 이 장면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새누리아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 네, 뻥치지 마세요. 예, 꺼져 보여주세요. 자, 이러지 마시고요. 자, 우리 협조적으로. 자, 자꾸 이러시면, 지금 방송을 종료할 수가 있어요. 예, 교양 있고 차분한 망치 부인. 네, 그럼요. 네, 지금 남편도 보고 있어요. 봐줍시다. 뻥에다. 자,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좀 독한 질문 좀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혁신과 통합? 예. 그럼 우리 송 변호사님 혁신과 통합 쪽으로 같이 좀. 아니요, 저는 그쪽 소속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쭉 치르고 했던 과정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현업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혁신과 통합 쪽은 아니시고, 네. 그냥 혼자서 오셨군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때 또 인터넷에서 송호창 변호사를 이인영 최고위원이 영입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인영 최고위원이 나쁜 놈이라면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싸워준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혹시 입당 권유를 누구한테 받으신 건가요?
한명숙 대표가 지금 이제 외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외부에서 영입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한명숙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영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송호창 변호사님을 그러면 영입을 하신 분은 우리 한명숙 대표님이시다라는 거 일단 하나 찍고 넘어갑니다. 예, 그동안에 이인영 최고위원이 영입을 했다, 이인영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과거에 나 스샷 다 갖고 있다. 예, 한명숙 대표님께서 직접 인재 영입 케이스로 예, 하셨대요. 우리 한명숙 대표님 한 건 크게 하셨어요. 그죠? 예, 이런 분을 정치하라고 불러내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계속 사회활동을 해오셨고, 본인이 언젠가 국회의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옛날에 해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런 분을 정치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예. 자, 정봉조 의원님을 어떻게 구출하실 겁니까? 의원 과천을 위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KSC2545님,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나라 일을 해라. 나라의 중요한, 행정부를 감시해라. 그리고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우리가 보내는 거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이거를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묻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오해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합시다. 국회의원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가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공천은 준비 중이시죠? 그렇죠. 지역에서. 예. 지금 과천의왕의 현안은 뭔가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재건축 문제와 교육 문제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의왕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도입하는 그 문제하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공약 연구는 지금 다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정책 연구를 하고 계시고. 예. 여기서 또 공개하면 또 세기 때문에. 예. 그 공약 얘기는요,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 지역의 정책 자료집을 참조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정책 자료집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공개를 하면 상대방 후보들이 그거를 또 베낍니다. 예. 베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자세히 묻는 거 아니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런 거는 자세히 물어보면 안 돼. 공약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지역으로 정책 자료집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국회의원이 되면 뭐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송 변호사님이 참 젊은 시절부터 우리 사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지내오셨는데, 국회에 출사표를 내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국회가 이런 일은 꼭 해야 된다라고 본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일단은 제일 큰 요구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저를 받아들인 이유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제일 큰 바람은 정치권의 개혁이지 않는가. 정치개혁, 정치권 개혁. 예, 정치권을 개혁해야 된다. 새로운 이제까지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를 이제 보여줘야 되고, 이제까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저 자신에서부터 보여주는 게 제일 큰 임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때까지 변론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검찰, 특히 이제 정치검찰 또는 이제 떡값검찰이라고도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이었고요.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통해서 활동했던 것은 이제 재벌 개혁의 문제였었는데, 거대 재벌이 스스로를 투명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더 건강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벌 개혁 활동도 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치권 개혁,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예. 요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짚고 계시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 개혁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법부 개혁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 개혁은 헌법, 예,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도 뭐 사법부 개혁에도 역시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사법부 관련되는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법을 제정하고 또 더 크게는 헌법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면 헌법 개헌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사법부 개혁까지 할 수가 있겠죠.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 사법부 개혁이 되게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현재 이 대법원장을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 대법원장을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법원장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사법부의 판결의 6년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사법부에서 그 잘못된 판결들, 좀 문제 있는 판결들이 많고, 무엇보다 이번에 불화진 화살 같은 경우도 참 부끄러운 우리가 이제 이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헌법 개헌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법부의 내부에서 개혁을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지만 한계가 이제 분명하게 생겼고 또 그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 검찰 역시도 지금 제도를 바꿔서 좀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죠.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을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거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뽑고 지방 검사장을 뽑는 그런 어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법률이나 필요하다면 헌법까지도 개헌을 고려할 수가 있죠. 아,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분들이 실제로 좀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사법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오랫동안 사실은 연구해 왔고요. 방법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이 실행을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들이 그동안에 소름 돋는다 이 표현은 너무나 생각이 맞아서 그 충격적으로 이제 공감한다 이런 표현이죠. 네, 간만에 속이 뻥 뚫리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아까 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치 개혁. 기존의 정치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제 적으면서 해야 돼. 제가 그 변호사님의 외모에 넋이 빠져가지고 지금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자, 이 정치 개혁. 그동안의 정치하고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가장 고쳐야 될 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뭐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계파 정치라고 할까요? 계파 정치. 어떤 그룹으로 형성돼서 어떤 그룹의 수장이 있고 그 수장의 지위에 따라서 이제 그 의원들이나 정치권이 그냥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렇죠. 이런 계파 정치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소위 작년에 얘기했던 뭐 박원순, 안철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캐릭터나 그분들의 사회활동 방식은 자신들이 어떤 계파의 수장이 되는 그리고 자신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들 이렇게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해왔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그 활동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관계로 이때까지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박원순 시장님 역시도 그런 어떤 계파를 통해서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가장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그 박 시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파가 아닌 네. 초월적인 방식으로 예. 수평적 리더십으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건 멀리 당선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기존의 낡은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캠페인 자체부터 과거에 어떤 자기의 조직을 만들고 돈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신선한, 그리고 아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의 선거를 하고, 그리고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우리 지역 상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이 됐을 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우리 사회, 자기 지역을 더 잘 알게 되는 성과를 만들면은 거기서 어떤 해답이나 어떤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정치인이다. 저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 정말 그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으로 캠페인부터 하겠다. 돈선거, 조직선거가 아닌, 돈선거나 조직선거가 아닌, 다른 모습의 새로운 참신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또 이거 정보가 새나가면, 누군가 또 따라합니다. 자세히 묻지 마세요. 아니, 많은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따라해서 우리 캠페인 과정이 더 이렇게 즐거워지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정치개혁 크게, 개파 정치 한계를 극복하겠다. 선거 과정에서부터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돈선거, 조직선거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치개혁에 대한, 다른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젊은 세대, 20, 30대, 물론 20, 30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만,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갖게 된 때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정치는 젊은 사람들을 좀 소외시키는, 그리고 기성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기성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정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앞으로는 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책을 스스로가 개발하고 스스로 그것을 정치인에게 제안하고 정치인과 함께 그 정책을 실현하는 이런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참여가 되는 젊은 정치. 이거 그 지역의 나이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그 중장년층에게도 보다 더 신선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도입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긍정적인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방송 상태가 좀 문제가 있나요? 자, 지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방송 상태 문제 있습니까? 지금 모바일이 안 되는 것 같다. 모바일 접속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접속 상태가 지금 불량이다. 괜찮아요? 지금 모바일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나갔다가 다시 오세요. 지금 모바일 접속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나갔다가 다시 오시거나, 가까운 컴퓨터로 접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늦어갔지만, 지금 추천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세요? 문제 없으면 잘됨. 오케이.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개파 정치를 극복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돈선거, 조직선거가 아닌 신선한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캠페인을 벌려나가겠다. 선거 과정에서부터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젊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성세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젊은이들의 정책 제안과 참여가 보장되는 젊은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마이크가 큰 게 아니라 목소리가 큰 거거든요.
자, 내가 요점 정리하는 상황이잖아,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말이 좀 느리세요. 말이 좀 느린 거는 잘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보다 말 속도가 1.5배라 그랬잖아. 예. 자, 굿. 예, 젊은 정치라는 말에 가슴이 뛴다. 예. 예, 이런 반응 좋죠. 네. 젊은 정치, 역사 청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슬로건으로 써도 되겠는데, 이거? 네, 젊은 정치. 이 과천 지역의 그 노인 인구에 대한 분석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두려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저희 동네도 과천하고 비슷해요. 노인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권자들 중에 젊은 층도 절반 정도 되지만 이제 너무나 긴 은퇴 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 인구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정치개혁 이야기는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정치개혁 다음에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뭐 정치개혁 중에 또 하시고 싶은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 그거는 나중에 차차 또 하시고. 예, 검찰개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일단 저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먼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필요하고, 그걸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야 되겠지만, 가장 좀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 가려운 것을 먼저 긁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거기서부터 고민하자. 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금방 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검찰개혁의 어떤 목소리를 늦추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뽑는다면 검찰이 가장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검 소속의 대검하에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입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권의 어떤 하수인처럼 이렇게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이런 비난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검 중수부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지금 지금도 당장 가능한 거죠. 대검 중수부 폐지가 이제 방향은 크게 검찰총장 직선제로 가면서 가장 실현 가능한 가장 빨리 대검 중수부 폐지부터 해야 된다. 예, 급한 것부터 하자. 맞아요. 예,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결국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때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고비처라고 하는 고위 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서 그걸 대응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신설해서 대응하겠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던 이야기들 거의 뭐 우리하고 그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더 얘기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무엇보다도 이게 이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검사의 인사 제도를 이제 바꾸는 게 근본적인 어떤 해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인사가 줄을 서서 그러니까 힘 있는 상급 검사에 잘 보였을 때만 승진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인사 구조를 이제 바꾸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겠죠.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하나씩 바꿔나가야죠. 결론은 이제 총장 직선제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검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 눈치 보면서 능력별로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이 된다라면 이렇게 정치인들 눈치 보고 이런 짓거리는 안 하겠죠. 그렇죠. 이게 원래 좀 문제가 있는 검사들 소수의 몇 사람이 이렇게 검찰 전체를 욕먹게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검사들은 아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의롭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와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정치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
를 척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유, 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라서 할 얘기가 또 무궁무진하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뭐,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죠? 예. 자, 우리, 저기, 박원순 시장 아들 이야기 듣고 싶은 친구, 가가지고 친구들 1000명만 모아와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나갑니다. 예. 자, 우리 1000명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어머, 강제퇴장 됐어. 어떻게? 예. 그 대답해주려고 했는데 강제퇴장 돼버렸네요. 안 됐어요. 예. 강제퇴장은 왜 되는 건가요? 아, 이제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방송 내용에 집중 안 하고,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자, 우리 박원순 시장님 아들에 대한 부분, 예. 뭐 잠깐 이따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그 질문할 때까지 가서 사람들 모아오세요. 예. 자, 지금 모바일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나요? 화면이 안 나와요? 모바일이 지금 안 좋구나. 예, 지금 현재 모바일 방송 상태가 지금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또 이거 망치부인 방송에 대한 방해가 들어온 것 같아. 자, 소리 안 나오고 화면 안 나오면 나갔다 오시고요. 네, 지금 잘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좋아요. 저희 조금 이따가 우리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입장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가 재벌개혁 부분이셨죠? 네. 예, 재벌개혁. 요거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의 문어발식 그 사업 확장,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국가 감독기관의 감독 권한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사실은 무소불위의 어떤, 행동을 해오는 게 지금 사실 그렇죠. 문제가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폐지된 것이 출처종액 제한제 같은 이런 법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금산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재벌 대기업 집단의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순환형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대기업은 그 막강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규제되거나 평가를 받지도 않는 그런 어떤 기업 집단에 비해서 국가 전체의 경제에는 아주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감독과 규제가 이제 필요한데, 그 규제 장치를 지금 다 대부분 폐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출자 총액 제한제와 같은 이런 규제 감독 법안 제도부터 다시 부활시키는, 복귀시키는 것이 일단 먼저 필요합니다. 규제 부활을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런 어떤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국가기관의 규제를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소위 지금의 우리 비정규직 문제,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 소상공인들의 문제, 이게 다 포함된 문제죠. 예, 이제 근본적인. 예. 자, 어떻게 여러분, 이해는 다 되시죠? 우리 금산법 이런 거 망치분 얘기 많이 했던 거죠? 예. 이제 얘기들은, 우리는 얼굴을 볼 테니 망부님이 내용을 정리해 주삼. 여러분, 얼굴을 보지 말고 내용도 들어주세요. 네, 예.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저기, 첫 번째 중계방으로 가시면, 예, 제일 밑에 중계방으로 가시면, 그 방에서 설명 다 해줘요.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설명 다 되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는 질문은 안 하고, 제 방송에 집중 안 하고 얼굴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바닥에서부터, 노동자의 삶부터 경험을 해서 지금 변호사를 거쳐, 국가의 주요한 이슈들의 그 변론을 마치고,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장 당선시키신 후 본인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망치부인이 방송 내용이 맨날 얘기했던 건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까지 망치부인 방송 제대로 안 들었나봐. 내가 가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알아들은 분들 있죠? 예. 알아들으신 분들 다 있죠? 자, 여기, 재벌개혁 이야기 이 정도로 그러면 또 어렵다니까.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입법하고 싶으신 법이 있나요? 질문 들어왔네요.
뭐 개인적으로 입법을 할 문제라기보다도 아까 했던 이야기들을 법으로 처럼 어떤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현재 헌법 개정에 대한 헌법 개정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내용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정의를 말하자님 감사드리고요. 예, 자, 지금 방송 상태 괜찮아요?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사실 불과 지난 2007년 선거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게 가장 큰 칭찬이었고, 부자가 잘 살면, 부자가 정치해야 나라가 부자 된다. 이런 되게 무식한 이 구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그 재벌을 위한 모든 특혜, 보니까 법인세 인하가 10대 재벌들 중심으로만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10대 재벌이 법인세 이하의 절반 가까이 10대 재벌만 다 받아 먹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감시를 아주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는 한마디로 국회에 그 재벌 장학생이 아닌 재벌들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 다수가 우리 편이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러진 화살 그 영화 그 내용, 그 시나리오를 법적 검토, 자문을 해주셨답니다. 그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통합 진보당 해킹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내가 아까 얘기했죠.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진짜 사이버 범죄들이요. 지금 우리 아프리카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이버 해킹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이버 범죄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서울시 선거를 할 때 마지막 날 선거일 날 그 디도스 공격을 당해서 또 이 서버가 다운되고 하는 것도 누군가가 뒤에서 이제 그 공작을 해서 이렇게 파괴하고 이런 이제 그 정보 침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그 언로가 확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제 확장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도 상당히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금 정부기관 디도스 공격도 거의 날마다 밥 먹듯이 일어나고 하여튼 온 나라가 이 사이버 무법지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11.6 부정선거 이야기도 지금 나왔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 해킹을 당했다.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여튼 그 이야기, 이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할 일이 많은 그 다음에 또 이 국회의원이 돼서 또 이게 아까 얘기한 개혁세 이 세 가지 이외에 또 한번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서 또 꼭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우리 지역사회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왕 과천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구이고 지역사회가 서로 이렇게 주차하려고 싸우고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이웃이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존중하고 돕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아이들이 안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어떤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를 의왕 과천에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사실 그래요. 이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자녀들과 떨어져서 고독하게 지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바쁜 엄마 아빠 때문에 방치돼서 지내고 그러면서 사실 곳곳에서 이 비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굶어 죽어가는 이 사실 굶어 죽는 일은 진짜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이 60년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이 사회 모든 게 제대로 공유가 안 되는 사회 여기를 아름다운 이 공동체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참 모습처럼 아름다운 생각이시죠. 네. 자, 이 정도 얘기를 해봤다라면 원래 그 11시까지 아니었어요?
아, 지금 다른 일정 있으신가요? 집이 멀어서요. 아, 그래요?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아니, 제가 뭐 꼭 굳이 붙들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제가 이게 바쁘시다니까. 근데 잠깐만요. 이 아까 그 박원순 아들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 내가 1000명 모아오라는데, 기다리기 전에 가셔야 된대요. 아,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아, 마음 상해. 안 돼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벌써 가시면 안 되는데. 저희 방에 오시면 보통 2시간은 가시는데.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이제 경기 남부로까지 내려가야 현재요? 되니까 아. 지하철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 지하철 타고 가시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지하철 타고 움직이세요, 진짜. 저희 뭐 그 대중교통이 제일 편하지 않나요? 예. 대중교통으로 다니신답니다. 그게 지금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예. 지하철 타고 가셔야 된대요. 빨리! 예, 빨리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예. 역시 서민적이시군요. 네. 택시비 드리세요. 이 사람이 지금 거기까지 택시가, 내가 데려다 드릴까? 자, 우리 그,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실 동종업종이잖아요? 강용석 변호사. 옛날에 참여연대에서도 얼굴 보고 지내셨던 분이죠? 예,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잠깐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죠. 예. 같이 잠깐 일을 하다가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그 뭐 장하승 교수나 이런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버드 유학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갔다 와서는 뭐 거의 활동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그걸로 교수들한테 소개서 받고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이 시민사회에서 보내줬는데 추쳐서 써줬는데 갔다 와서는 쌩깐 이렇게 모른 척한 그런 경우군요. 네. 아 근데 이제 그 강용석 씨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MRI가 바뀌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건 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 의료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 문제 제기하는 게 너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제가 이제 평소 이렇게 법조인들을 별로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본 법조인들 중에 좀 가장 좀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실제로 이제 본인의 MRI하고 그게 이제 본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단순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그것도 아주 그 비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렇게 그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 그냥 그냥 그 인신 공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MRI를 병원에서 찍었고 그거를 병무청에 냈더니 이 MRI 상에는 확실한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본인의 MRI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CT를 따로 찍었더라고요. 병무청에서 CT 예, 병무청에서 CT를 따로 촬영을 해서 그 제출된 MRI하고 이 본인이 같은 인물이고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그걸 또 공식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식을 벗어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병무청에서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서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어떤 뭐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병역 기피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서 다쳐가지고서 지금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이제 날선 공격을 하는 게 그게 훈련소에서 다친 거예요? 그렇죠. 훈련소에서 제가 다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허리가 아니 아니라 원래 이제 문제가 있던 게 훈련소에서 재발을 한 거죠. 재발하고 악화된 악화돼서 원래 훈련소에서는 그 훈련소 신분이라고 하는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일반 그 사회 병원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이제 재검을 받은 건데, 그 과정을 전혀 이제 앞뒤를 무시하고, 그냥, 이건 아주 뭐 악의적인 그 의혹 제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저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마도 박원순 시장이나 지금 이제 당사자인 아들 쪽에서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런 식의 그 음해, 이런 식의 인신공격은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단호한 조치를 준비 중인데 그게 아무래도 이 총선 전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 강용석 씨가 원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으니까 총선 이후로 갈 것 같다라는 저기 예견들이 있던데. 글쎄요, 뭐 총선하고 상관없이 지금 진행 중이다. 해야 될 거고 또 뭐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고소 고발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 강용석 씨가 당선될지 어떨지는 이미 결정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총선 이후에 뭐 불체포 특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 못할 때 그때 이거를 걸어야지 확실하게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국회를 이용한 발언을 한다든가 이래서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 지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게 국회 바깥에서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불체포 특권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회에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총선 이후에, 정말 이렇게 우리 전문 용어를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그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 정보하고 자료, 우리 게시판에 모으고 있습니다. 예, 총선 끝나면 전달할 거니까요. 여러분 서둘러서 좀 모아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차가 몇이에요? 막차 보셨어요? 시내까지 나가시면 종로에서 무슨 버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정 늦으시면 제가 데려다 드리는 걸로 하고요. 분당이 저희 시댁이 있는 데라서, 자,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가지 마세요. 가지 말긴 뭘 가지 마. 보내드려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지금 보실 때요, 지금 우리 송호찬 변호사님께 질문 더 있으십니까? 예. 햇반, 평상시에 망치부인 생각하고 달라서 실망했다고? 난 너한테 실망했어. 내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이렇게 정신머리 없어갖고 또 한 번만 내내 뛰면 가만히 안 둬. 평상시는 안 그래요, 제가. 자, 바쁘시니까. 예. 자,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꼭 듣고 싶은 이야기. FTA에 대한 의견. 예. 이거는 또 전문가실 텐데. FTA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미 FTA가 처음에 이제 추진될 때 FTA 법안의 문제점을 처음 제기하고 분석 작업을 들어갔던 게 이제 제가 민변에서 활동할 때, 그때 당시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할 때 그때였죠. 2007년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ISD라고 하는 그 분야의 글은 이제 제가 처음에 썼던 그 글이고요. 그래서 FTA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들으셨어요? 예. 한명숙 대표가 영입한 송호창 변호사님께서 한미 FTA의 문제점에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랍니다. 오늘 이거 완전히 그냥 존중으로 찍으시네요. 진정 최고의 달인이네. 예. 이런 분, 저 진짜 솔직히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정말 까면 깔수, 이건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이 충격적 대박 진실. 정말 이런 분이 출마하시는 과천이랑 좋겠다. 퍼펙트 매니십니다. 재출연 약속을 잡읍시다. 까도남. 예, 대박. 양파남? 예. 자,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까면 깔수록 오늘 밤, 제가 모셔다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예, 얼굴만 보여요. 너무 멋지.
자, 그 다음에, 예.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시는지요?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입장 한마디 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군 가산점 제도는 우리 헌법에 반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제도이고. 어떤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사람입니다만, 군필자를 군대에 갔다 온 기간 동안에 그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당연히 그 제대 이후에는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군필자의 그 불이익을 보충하고 보완해 줄 거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가산점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취할 거냐, 매년 이제 군대를 제대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 주로 이제 과거에 군 가산점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군대 제대한 사람 중에 그 공무원 임용 시험을 보는, 그리고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연간으로 치면은 한 몇백 명, 그러니까 구급 시험부터 그렇죠. 다 포함해서 몇백 명이 안 되는 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군 제대를 하는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이런 전체에 대한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수 몇 사람만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어떤 군대 그런 신체적 조건이나 이것 때문에 군을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소수의 군 제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 가산점이라는 게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아주 상위점을 맞은, 사실 90점 이상을 맞은 상위점 해당자 소수에게만 가는 이득인데, 마치 그걸로 군필자 전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도리어 실질적인 근무자들에 대한, 군을 제대한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없었던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 거죠. 예. 자, 시사수사대기님 고맙고요. 자, 우리 뭐 이 정도면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으면 끝나고 남어. 그 다음 또, 예. 자, 전철을 지금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다른 방식은 뭐가 있나요? 그거는, 오늘 못 가시게 하겠다는 얘기야? 예. 군 가산점이라는 것이 거의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른 방안이 뭐가 있나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어때? 그 다른 방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그 다음 파트에서 망치분 방송 찾아봐. 자, 또, 예. 통합진보당의 지분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답 가능하십니까? 아직 지금 뭐 어떤 요구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공개가 안 돼서. 몰라서. 예. 네. 자, 그런 이야기는 사실 이게 공개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장 발표하시기가 어렵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하죠. 아쉬움이 남지만 어쩌겠어. 또 보내드릴 때 보내드려야지. 예. 여러분들 지금, 늦을까 봐서 지금 불안하시는, 대중교통으로 가신대잖아요. 네, 이런 부분 처음이야. 예. 이런 경우도 처음이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 예. 자, 혹시 그동안에 뭐 책 같은 거 쓰신 거 있으세요? 몇 번 부분적으로 이제 공동집필한 책이 있고요. 예. 이번에, 원래 사실은 이제 2월 말에 그 책이 다 완성돼서 출간을 할 예정이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미국 이타카라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봤던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 이야기가 있는데, 이타카라는 예, 곳에서. 그 지역 이야기, 그 지역의 사람들 공동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고, 선거 때문에 지금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책이 빛을 받지 못할까봐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출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책 내용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의 공동체에 대한 책을 쓰셨대요.
아, 정말 환장하겠다. 어머, 과천 의왕시는 너무 좋겠다. 그죠? 자, 오늘 그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쥐어 짜내느라고, 예, 우리 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예. 자, 우리 그 송호찬 변호사님 보고, 정말 재밌었다. 자, 엄지손가락, 예. 우리 송호찬 변호사님 보면서 오늘 행복했고, 재밌었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 이거 널리 알려야 되겠네. 보통뿐이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엄지손가락 얘기 나오자마자 올라오고 있죠? 예, 재밌는 공부였어요. 엄지손가락 굿. 예. 자, 우리 변호사님께 대한 오늘의 반응 지금, 아주 좋고요. 네, 다음에 또 뵙기를. 욕심도 많아. 예, 안 돼. 다음에 또 보면 우리 집이 안 좋아. 얼굴이 환해졌죠? 네,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이랑 실시간 채팅으로 좀 방송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처음 해보는 이런 첫 경험을 아주 즐긴답니다. 그래서 아주 첫 경험을 저와 함께 예, 재밌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재미있으시고 첫 경험을 즐기신다는데 오늘 재밌었답니다. 예, 만 45세에 우리 꽃미남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는 외모가 너무 화려해서 어쩌면 그가 살아왔던 정말로 진지하고 치열했던 그 삶의 그 빛들을 아직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외모보다 더 퍼펙트한 그의 삶과 이 열정, 많은 주변 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제 방송 보시면서 오늘 우리 송호창 변호사님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아이고, 자, 그러면